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아젠다를 좀 빠르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석유 산업의 득일까 아니면 독일까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글로벌 석유 수요의 향방에 달렸다. 석유 수요가 늘어나면 득이 될 거고 아니면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발표된 정책이 바로 이 에너지 관련 정책이에요. 이 에너지 정책은 선거운동 내내 핵심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드릴 베이비 드릴. 굉장히 인기 있는 캐치프레이즈였죠. 화석연료 가능하면 많이 뽑아내서 쓰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관한 행정명령들이 취임식 날 발표가 됐어요. 핵심은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의 기후대책 약속, 이것들은 다 백지화시킨다.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인데 무슨 비상사태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행정명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특히 전력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포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데이터 센터용 전력 부족을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일단은 모든 가용 에너지 소스를 다 파악하자. 석유는 물론이고 석탄도 포함된다. 이걸 다 파악해서 적절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법한 비상 당국을 확인한다. 여기서 Emergency Authority는 State Authority예요. 주 당국입니다. 각 주에서 실제로 일을 할 주 당국을 확인하는 것은 연방 정부가 하고 그 다음부터 긴밀한 협조하에 일을 해나가자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기존 기후 공약을 백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예견됐었죠. 파리 기후협약 탈퇴 조치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후협약 중에 가장 유명한 협약입니다. 산업화 시대 이전 지구 기온보다 1.5도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기후 당사국 각국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협약인데 미국이 탈퇴하겠다는 거죠. 자, 이 탈퇴 시점이 언제냐? 보통 탈퇴를 통지하고부터 1년 후에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통지는 유엔 사무총장한테 해요. 그런데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아니다. 1년 후가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이 이 서면 통보를 수령하면 그때부터 탈퇴가 효력 발휘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직 서면 발송은 안 했어요. 하지만 조만간 발송할 거고 그러면 곧바로 미국은 탈퇴국이 된다는 거죠. 파리 기후협약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미국이 세웠던 목표 신차 판매에서의 전기차 비중 5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전기 생산할 때 친환경 연료 사용 비중을 높이겠다.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 배출 넷제로로 가겠다. 이런 거를 다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기준도 우리가 세우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석유 시추 그리고 천연가스 수출 이거 확대하겠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 생산 많이 늘렸어요. 인플레 제압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리고 유럽 에너지 위기 때 천연가스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연안 해역은 보호하겠다. 여기서 석유 가스 시추는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금지 다 풀겠다는 거고요. 또 알래스카 천연자원 생산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설비, LNG 탱크죠. 이 탱크는 신규 건설 안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못 박았었는데 이 정책은 폐지한다. 오히려 신규 건설을 신속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 장려책, 인센티브는 취소한다. 여기 유명한 게 바이든 대통령 때 입법화된 인플레 감축법. 기업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 지출은 지금부터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전기차 충전소 지원 중단,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단을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풍력 프로젝트.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국 인플레 때문에 계약이 취소가 되고 풍력 사업자들이 포기를 하고 많이 그랬어요. 이거 한시적으로 중단하겠고 풍력 발전 터바인에 대한 임대 갱신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벌써부터 굉장히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도 그렇게 될까? 여기에 대한 의심은 좀 있어요. 정책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명령들이 그대로 실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어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다 취소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더 유리해요. 대법원이 공화당이 좀 수적으로 우위예요. 그런데 더 크고 근원적인 문제는 법원의 제동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석유 생산량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변동하는 거고 정책 영향력은 작은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석유 메이저 CEO들의 기본 입장이고 걱정입니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 현재 석유 시장의 상황이 글로벌 석유 수요가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석유 수요가 앞으로 많이 안 늘 거라는 얘기예요. 조만간 피크아웃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감소할 거라는 얘기죠. 이 주장이 2년 전부터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내놓은 주장입니다. IEA는 2030년에 석유 수요가 정점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오페크 같은 경우는 정점에 도달 안 한다. 장기적으로 석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나?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생산량 늘려야겠죠. 근데 수요가 증가 안 하는데 생산량 늘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생산량을 늘렸는데 석유 수요는 그대로다. 아니면 오히려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폭락을 할 겁니다. 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기업 실적은 악화되겠죠. 자, 증산을 하거나 신규 시출을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 비용을 커버하려면 수요 증가가 동반돼야 돼요. 지금도 석유 기업들은 매년 5천억 달러를 새로운 유전을 찾는데 쓰고 있습니다. 매년 5천억 달러입니다. 돈을 이렇게 썼는데 석유 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면 헛돈을 쓴 거죠. 현재 원유 가격,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 생산비라는 게 다 달라요. 유전 상태에 따라 다르고 설비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혁신 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산비를 맞추려면 배럴당 100달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자, 석유 수요가 정점에 도달했음을 가리키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2024년에는 원유 공급에 타격을 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동은 전쟁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였고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했어요. 리비아는 원유 생산 중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자, 작년 2024년 1월에 원유 가격이 80달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연말에는 배럴당 74달러로 마감했어요. 오히려 유가가 더 하락한 거죠. 그래서 2024년은 원유 거래 가격의 범위가 가장 좁았던 해로 기록이 됐어요. 자, 차트 보면 여기입니다. 2024년 원유 거래 가격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20달러 남짓됐어요. 왜 그랬냐? 그만큼 석유 수요가 낮을 거라는 전망이 행배했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이 저수요 전망이 지속됐어요. 이 정도면 석유 수요가 정점에 근접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조짐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중국 석유 수요가 피크아웃 하는 것 같다.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 하락할 것 같다. 라는 추정입니다. 작년에 중국 석유 수입량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어요. 코로나 원년 제외하고요. 중국은 산유국이긴 해요. 그런데 석유 사용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중국 최대 정유사 시노펙이 중국 원유 소비 정점이 2027년이 될 거라는 예측을 내놨어요. 중국의 원유 소비 정점 통과는 사실 엄청난 뉴스입니다. 석유 시장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경기가 원인이라면 중국 경기 요즘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에 5% 성장 목표 겨우 달성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시작된 경기 부양책 덕분이었죠. 건설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 석유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석유 소비가 줄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경기 하강으로 인한 석유 수요 정체, 반년이나 1년이나 수요 정체가 지속되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석유 수요 피크에 도달했다. 이런 주장도 과거에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향후 10년간 차량 연료가 크게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45%까지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죠. 전기차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도로에서의 석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석유화학공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나프타 만들고 플라스틱 만들고 이런 유화산업은 중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 연료의 감소폭이 더 클까? 석유화학공업의 성장폭이 더 클까? 만약 석유화학공업 성장이 더 크다면 석유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지금 중국 석유화학공업은 주로 내수용입니다. 근데 중국이 수출 드라이브를 최근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화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 이러면 석유 수요 더 늘어나고 석유 수입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전기차로 인한 석유 감소만큼은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석유 감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 석유 소비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 증가가 하루 60만 배럴이에요. 지난 30년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1년치로 보면 한 2억 2천만 배럴 정도 돼요. 30년간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고 그중에 절반이 중국이 늘린 거라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기여를 대체할 만한 나라가 있을까? 없습니다. 중국 석유 수요를 대체할 나라는 지구상에 아직 없어요. 인도도 대체를 못하고요. 남미 같은 경우는 아예 수요가 늘지를 않습니다. 석유를 생산을 하는데 자체 소비는 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큰일이라는 거죠. 글로벌 에너지 균형이 다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현재 석유 시장 상황인데 미국이 원유 생산을 늘리고 천연가스 생산을 늘린다. 이렇게 되면 장기 트렌드를 역행할 수 있다. 자칫 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물론 거기까지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트럼프 집권했다. 이제 화석연료의 황금 시대가 다시 왔다. 이런 해석은 지나친 단순화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